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또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1일 전후에 도발 가능성이 이미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닷새 동안 북한 평양을 방문한 안톤 모조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 모조로프 의원은 러시아 국영 리아 통신에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사일이 표적을 정조준에 발사되면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 최고위급 관리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근거로 수학 계산까지 제시했는데 시험이 계획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0km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분위기는 다소 공격적이며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북한 관리들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미국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와 겹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회동에서 폭풍전의 고요라고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 발언이 군사작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미국 수뇌부와 회동에서 폭풍전의 고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You guys know what this represents? Tell us, sir. Maybe it's the calm before the storm. What's the storm? You'll find out. 기자들의 어떤 폭풍이냐는 질문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전의 고요를 말한 만큼 모종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고 결론 내리는데 많은 논리적 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재 정권이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In North Korea, our goal is denuclearization. We cannot allow this dictatorship to threaten our nation or our allies with unimaginable loss of lif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넓은 군사 옵션을 훨씬 빠른 속도로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구체적 징후는 없다는데 중요한 건 터지면 얼마나 즉각 대응하는지겠지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비상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인 8일에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월 10일 혹은 18일을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도발 방식과 관련해선 리용호 외무상이 거론한 수소탄 탑재 ICBM을 태평양 쪽으로 쏘아 올리는 것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추석 연휴 시작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비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도발한다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동맹과 우방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인 현무 이씨 대응 사격 가능성도 전해집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김남국 변호사 모셨고요. 정현정 배재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 업체를 몰래 가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를 전후해서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정봉 교수님, 도발 가능성, 실제 가능성과 도발을 한다면 어떤 도발을 할지 먼저 예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발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저는 아주 높다? 거의 뭐 예. 100%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높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미국이 B-1B 폭격기와 예. F-15C 그 전폭기들을 그 북한에 진입시켰지 않습니까?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뭔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북한의 그 외무성 리용호 외무상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해야죠. 이미 뭔가 공개적으로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10월 15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동해상에서 로널드 레이건 그 핵추진 그 항공모함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치킨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겠다는 자, 걸까요? 하는 시점은 내일부터 해서 예. 한 20일 사이에. 그러니까 왜 그런다면 내일이 바로 김정일이 그 노동당 총비서가 된 지 20주년 되는 날이고, 그쵸. 그다음에 10월 10일이 땅창건 행사고, 네. 그다음에 10월 15일이 이제 한미연합훈련 한 날이고, 그다음에 10월 18일 날이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네.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중국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제재를 하는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예. 중국에도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날짜를 김정은이 선택하겠지만 하긴 분명히 하는데, 그게 날짜가 내일부터 해서 20일 사이에는 분명히 하긴 할 것이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기 종류도 말씀드릴까요? 강도가 셀 것 같은데. 네. 예. 무기는 지난번에 화성 12형을 네. 2차례 쏴서 네.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한 번은 2,700km를 날렸고 그다음에 3,700km를 날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에는 현재 러시아 그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을 봐서는 네. 미국의 서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겠다는 얘기인 거 보니까 LA요. 화성 14형일 것 같아요. 화성 14형으로. 14형이다. 그러면서 사거리는 12,000km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네. 사거리가 12,000km라고 얘기한 것은 탄도 중량이 500kg. 그러니까 재래식 핵폭탄. 그러니까 수소폭탄에 있는 핵폭탄이면은 저쪽에까지 갈 거고, 예.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갈 거고, 만약에 수소폭탄이라면 제가 이제 북한이 만든 수소폭탄을 보니까 그거는 한 탄도 중량이 700~800kg 되고, 예. 그다음에 내열 장치하고 후추진 장치까지 달게 되면은 한 1톤 됩니다. 1톤 되면은 저건 12,000km는 못 가고 한 9,000km에서 10,000km밖에 못 갈 테니까, 만약에 정말로 서해안을 쏜다 그러면 수소폭탄은 달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 수소폭탄 모형을 장착을 하고 발사하는 모양을 전부 다 그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도 중량을 낮춰서 화성 12형보다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서쪽 해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탄도 중량을 높게 크게 하면은 예, 그렇죠. 크게 하면은 LA까지밖에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사거리를 줄이려면 탄도 중량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탄도 중량을 크게 높여서 오히려? 예. LA 정도까지 이제 보낼 수 있는데 아마도 영해 침범은 안 할 겁니다. 영역 침범은 안 하지만 그 멀리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비칠 것이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온한데 ICBM급을 정말 쏜다면 그때는 영내 침입으로 트럼프는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 트럼프는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예. 그 폭풍 전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격할 자세도 돼 있고 준비도 네. 돼 있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명분을 쌓았다. 예, 예. 네.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걸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트럼프 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북한 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서 누가 치킨 게임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피해야 하는데 그것이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조금 네. 해석을 좀 달리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뭐 어떤 강력한 그런 무기, 뭐 미사일 도발을 한다는 얘기는 예.
지금 상황에 북한이 추구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인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단판을 짓고 싶은 테이블에 앉고 그런 형태의 목적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의 이른바 이제 그 비공식 접촉이라는 게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틸러슨 국무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는 부정했지만 그렇죠. 일종의 실무 라인에서는 다양한 비공식, 틸러슨 국무장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비공식 채널이 북한과 지금 가동되고 뉴욕 있다. 채널에 1.5 이런 다양하죠.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걸 중재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북한과의 지금 접촉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건가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이 현재적으로 이렇게 가장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에서 북한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떤 도발 가능성을 시그널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한 가장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수단들을 서로 내놓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상호 간에 이제 협박을 서로 주고받는데 우리는 이제 바람인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물밑 접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정부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중재하고 끌고 갈 건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식도 좀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10일 당장 도발은 북한의 입장 아니겠느냐. 북한이 지금 대남을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만큼 긴장과 공포의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것이 말로 이렇게 수위를 높여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걸 건데. 우리가 재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근데 당장요. 그러면 이제 ICBM급 발사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 도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당장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미국하고. 그럼 독사지 협상도 나갈 이제 다 것이다. 끝나는 것이고 물밑 접촉도 다 이제 제로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국민들의 바람 자체가 북미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틸러스 국무장관이 대화 채널이 있다라고 한 어떤 그 발언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방중 중에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개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보다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사실 이 대북 제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방중 중에 중국과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좀 개선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보이고,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의 어떤 전제 자체를 보게 되면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을 아예 해체한다. 그러니까 아예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개발하는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이미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그 기본, 그러니까 대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완전히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는 어떤 그 북한에서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제재라든가 세계의 어떤 제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발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화성 12형 발사를 보게 되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면서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미국과 우리나라에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발 수위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만 짚고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전 고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폭풍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여러 되는 가지가 겁니까? 있죠. 지금 12일 날 발표하기로 되는 이란과도 지금 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핵협정 그렇죠. 파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북한을 향한 어떤 그런 발언이냐, 아니면 이란과 곧 있을 이른바 핵협정 파기에 관한 어떤 적극적 조치냐, 이게 좀 다른데요. 결과적으로 그 트럼프는 아마 군수 내부의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내부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부는 이른바 이제 군수 내부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은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와 타협으로 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좀 세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쨌든 바깥으로 보여지는 자세는 굉장히 강경 노선이거든요. 네. 그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메시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최근에 그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24%까지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높지 않은 국정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국정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원비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대국민 메시지는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론을 통합시키고 자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같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극과 극의 어떤 대응으로서 군사적 도발을 당장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북한을 잘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폭풍전 고요라고 했고 우리는 여기 전 세계 최고의 전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지금 저게 전쟁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또 실제로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번 매티스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죠. 네, 서울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네.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서울에 큰 피해를 안 주고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집게식으로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말씀이신 뿐만 아니고 거죠? 아이간 뭐 능력이 있습니다. 얘기하기 되게 길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겁을 먹는 것이고 근데 네. 폭풍 속의 고요라고 한 것은 네. 굉장히 이거는 이란일 수가 없습니다. 이란에 해봤자 핵협정 파괴하는 것밖에 이란은 안 되고 아니다. 그 폭풍이 결국은 대상은 북한이다. 북한이죠. 북한인데 트럼프는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을 해가지고 제재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현재는 그 군사적 옵션을 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이렇게 말을 자꾸 세게 하는 것은 압박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굴복시킬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현재는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 안에 19개 의료공장을 우리 측에 통보 없이 몰래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소장님, 이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막을 방법이 뭐 딱히 없는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압박도 안 먹히는데 지금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없어요. 시설이고 우리의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성공단의 문제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전체의 틀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개성공단 문제 자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화와 군사적 이거는 동면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건 계속 돌아가는 거고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야지 대화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고 대화가 실패하면은 결국 군사적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화냐 군사적 문제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중시해야 할 건 그 대화의 물밑 대화든지 군사적 옵션에서 우리 정부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거의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는 개성공단에서 어쨌든 제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 제품을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쓸 것 같지는 않고 뭐 추측입니다만은 이거를 결국 수출을 해야 될 텐데 가능한 상황입니까 이게?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됐죠. 섬유 제품이 포함이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에다가 수출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서 그 공장을 가동을 해서 그러니까 군대에 공급되던 전기를 개성공단에 공급을 해서 일단 제품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했을 때 뭐라냐면 우리가 양주 변전소에서 전기 공급해가지고 개성공단에 돌아갔는데 우리가 전기를 끊으면 저 사람들이 전기가 없어서 개성공단 가동 못할 거다 했는데 군대에 갈 거를 돌려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고 그걸 해서 일부는 내수로 쓰고 일부는 중국에서 OEM을 생산을 해서 중국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에는 안 되고 북한 내수로 조금 쓸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에서 이렇게 외화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수도 아마 쓰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아, 근데 우리가요, 북한의 평화 변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걸 쭉 끊었단 말입니다. 네. 그 전기는 결국은 뭐 군부대에서 사용할 거를 돌려가지고 썼다는 건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해요. 그게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니네가 몰래 그걸 돌리고 있어라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돌리고 있어라고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무슨 속셈인가요? 자, 금강산 관광이 네. 중지된 다음에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예. 제가 응이 안 되니까 북한이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금강산에 있는 모든 자재와 시설은 전부 다 북한 거다라고 국유화 조치를 했고 개성공단은 작년 2월 7일 날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쏜 다음에 한 며칠 후에 바로 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했잖아요. 그때 북한이 뭐라 성명을 발표했냐면 개성공단에 있는 시설과 제품과 원료는 전부 다 개성인민위원회 소속 개성시 소속이다. 이런 개성시 자산으로 몰수한다 이랬죠. 몰수한다라고 예.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그들이 빵빵 치는 것은 아니 개성시가 다 가졌는데 우리가 우리 공장 돌려서 우리가 그걸 갖다 수출했는데 너희들이 뭐 할 말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 우리를 도발하려는 의지는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지금 저는 사실 이게 남과 북의 관계, 미국과 북한 관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이 북한의 이른바 이 핵 도발 이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지금 제재와 같이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 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남한에 대해서도 뭔가 도발을 하거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딱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개성공단은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집기도 하나 챙겨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도망치듯이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개성공단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그 가동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전기 때문에라도. 그렇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일반 메시지의 일환이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북한 지금 당장 나온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뭔가 대응해야 돼. 실질적으로 대응할 게 없어요. 지금 전기 몰래 대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 나오잖아요. 그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우리 남만 사회에서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노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이 미국과 독자적인 그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우리를 암암리에 지금 배제시켜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타협의 가능성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개성공단은 이제 북핵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유엔의 제재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가 조금 완화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재가동도 쉽지 않을 불가능하기 것이다. 때문에 사실은 뭐 남북한 간에 아무리 회의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회가 사실은 북한이 지금 어쨌든 이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국제 안보리 제재에 대한 위반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